답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지난해 같은 이름의 웹툰이 연재되면서 더욱 유명해졌지만 이 말은 철학자 사르트르가 1944년 피드대사로 사용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인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갈등을 겪거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죠. 그런데 사르트르는 이 말이 늘 오해되어 왔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늘 해가 되고 지옥같이 끔찍하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했던 건 분명 이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타인이 곧 지옥인 것이 아니라 타인들의 판단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 삶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타인이 있는 한 그의 시선과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흡사 지옥 같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꺼내줄 수 있는 동아줄은 정말 발견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이 강연을 통해 튼튼한 동아줄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홍원영의 호모 스펙타쿠스의 인간관계론, 지금 시작합니다. 예, 인간관계론 이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 과의 제목은 하지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원칙들도 9가지 원칙들을 리뷰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경청으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칭찬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늘 생기잖아요. 갈등,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오늘은 하지만 점점점 인간관계라고 해봤습니다. 갈등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과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모든 갈등들을 뿅 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사의 문제란 게 그리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갈등이란 게 딱 쉽게 잘 풀리면 좋겠지만 때때로는 이게 1대1의 갈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 얽혀있고 이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갈등이란 양상 자체가 워낙에 종류가 많아요. 그것을 20-30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다룬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갈등에 대한 그 과정만 다루더라도요, 며칠씩 워크숍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 그리고 우리의 자세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우리의 인식,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은 좀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어떨 때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어떨 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스파크가 탁 튀는가, 그걸 한번 프로세서 한번 해봤습니다. 갈등 사이클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일단은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사건이.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본 장면을 그냥 한번 대입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참 저도 이게 벌써 세대가 오래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를 들어도 꼭 옛날 영화가 오래 기억에 남아서 예를 들게 되는데, 건축학개론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렇게 첫사랑에 대한 얘기였어요. 거기 보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어릴 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뭔가 고백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여자 주인공이 이제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온 거예요. 다른 남자랑. 그래서 다른 남자랑 와서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여기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집 앞에서 고백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그 친구가 다른 남자랑 같이 와서 막 어깨를 이렇게 막 기대면서, 술이 취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일종의 사건이 딱 발생한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영화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거든요. 어른이 되었어야 나중에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건 뭐냐면,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영화 속의 남자 주인공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자애가 이 남자랑 분명히 뭔가 있구나. 뭔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남자와 이제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그 맥락이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남자 주인공이 되게 가난하거든요. 돈이 없고. 그래서 그 장면 때문에 화가 나서 막 크게 열이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님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왜 택시기사랑 싸우냐면 자기가 되게 못 사는 동네 가자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 동네가 어때서 그러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이 남자친구는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돈이 없고 찌질하니까 저 여자가 나를 안 좋아해 라고 해석한 거예요. 사건은 그냥 이 여자친구가 어떻게 하다 술 먹고 늦게 와서 그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집 앞에 바래다 준 게 사건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나는 돈이 없고 가난한 곳 출신이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해서 갔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속물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헤어지자고 할 때도 되게 심한 말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떠나보내잖아요. 이게 해석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놈이 술을 너무 많이 먹였나 보다. 그리고 마침 저 사람은 요 앞에서 만났나 보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 했던 거죠. 이 주인공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죠. 서운함이 됐다가 분노가 됐다가 원망이 됐다가. 근데 그게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반응에 영향을 미쳐요. 막 피가 끓어오르는 느낌, 열이 받는 느낌.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이거 막 뭔가 부시기도 하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사람이 감정과 신체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서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갈등 상황을 과하게 해석하거나 방금 이 사람처럼 잘못 해석하게 돼버리면 신체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그게 감정이랑 같이 뒤섞여 버려요. 그리고 나서 태도적 반응,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죠. 그래서 결정할 수 있어요. 일단 들어가서 뭔 일인지 따져보자 라고 내가 내 태도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찬찬히 한번 얘기해보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걸 택하냐면 얘를 이제 안 봐야겠다, 얘하고는 이제 말을 안 하겠다라고 자기 태도를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나면 영향이 생기죠. 그 태도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 문을 두드려서 잠깐이라도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그때는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찬찬히 조용히 얘기를 해봤다면 뭔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내가 결정한 태도나 행동에는 반드시 어떤 대가나 영향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결정했어요? 안 만나기로 결정하니까 그 다음부터 만나도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더 악화되죠. 그런 영향이 생겼죠. 그러고 나서 그게 어떤 사건으로 이어져요? 완전히 헤어지는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쳐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또 다르게 해석하겠죠. 저 친구는 이유도 없이 나를 모른 척해. 이제 나를 막 무시해. 나보고 속물이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쭉 이 사이클의 갈등의 사이클이 돌면서 갈등의 요구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면 우리가 갈등에 대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단 이 사이클 중에 어디 한 군데를 끊어야 돼요. 이 사이클이 영향력으로 가서 다른 사건을 또 발생시키기 전에 저 화살표 사이에 어디에 내가 영향을 주어서 끊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그 사례를 보면 해석 단계에서 끊을 수도 있어요. 해석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랬겠지라고 해석하고 얘기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해석은 일단 그렇게 돼버렸어. 감정이 막 끌어올라요. 거기서 또 끊어도 돼요. 감정을 일단 다운시키자. 아니면 신체적 반응이 올 때 그때 일단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스트레스 푸는 운동을 하고 나서 캄다운 시킨 다음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두근두근대고 어쩔 줄 몰라고 막 택시기사님하고 싸우고 집에 갔더라도 적어도 태도를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죠. 내가 이 친구를 다시는 안 보리라고 태도를 그렇게 결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거기서 끊거나.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든 이 사이클이 돌아갈 때 어느 위치에서든 자기가 그걸 인식하고 끊고 거기에서 나의 어떤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사이클인데요. 우리 갈등 상황에 뭐 최근에 있었던 분 한번 자기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한테 속상한 말을 들었다거나 의견에 안 맞아서 막 싸웠다거나 막 그런 경우들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많은 감정들이 들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감정이다라고? 그거 한번 설명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면 이 단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과 그 사람을 대하는 유형 때문에 이런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내가 상대방을 너무 많이 배려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수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나의 욕구에 집중하게 되면 아주 경쟁하거나, 근데 우리는 협동이나 타협으로 적어도 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의 욕구도 무시하고 상대방의 욕구도 무시하면 그냥 갈등을 회피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나오는데, 우린 다시 이제 감정으로 돌아와서 그 감정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경쟁해야 될지, 수용해야 될지, 회피해야 될지 모르고 느끼는 그 복합적인 감정들을 분노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화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이 화라는 놈은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느끼는 그것을 대신 표현해주는 말에 가깝다고 해요.
근데 그 분노를 가만히 뜯어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안에 섞여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처받았어. 모욕감을 느꼈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그런 대사도 있죠. 부끄러운지 수치심인지 이게. 아니면 실망한 건지.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걱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내 감정이 뭔지를 일단 잘 인식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것을 인식하려면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는 거예요. 예. 내 감정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적기가 힘들면 객관식도 가능해요. 요즘에 감정 카드 이런 것도 다 팔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감정의 종류 검색하면요. 수십 개가 쭉 뜹니다. 수십 개가.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친구한테 느낀 감정이 뭐지?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서운했나? 아니면은 아쉬웠을까? 아니면 수치심이었을까? 뭐 등등의 감정 중에 한두 개가 가장 매칭되는 감정이 있거든요. 때로는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오히려 표현하는 게 좋아요. 다시 사이클을 한번 가볼게요. 나 이런 사건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다. 라고 이 사이클 세 가지를 적용해서 표현해 주면 돼요. 내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네가 뭐 이런 점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했고 돈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다. 라고 오히려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어느 정도 자기를 이제 컨트롤하고 어느 정도 내 감정의 주체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단지 사건일 뿐이지 내가 해석을 이렇게 한 거다. 뭔가를 좀 객관화시켰어요. 근데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상대방도 준비가 돼야 되니까 이제부터 나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의 어떤 그 자세에 대해서 제가 요 세 가지 단어를 좀 적어봤습니다. 내가 어떤 소통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assertive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assertive.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외교적 수사에 쓰는 말이 assertive하게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런 말로 써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이 단어가 좀 이해하기 쉽게 와닿으실 텐데 갈등에 대처하게 되면 우리가 패시브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각형에서 보여드리는 회피형이 여기 해당되죠.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갈등이 생기거나 내가 불만이 있어도 나는 말 안 하는 편이다. 회피하는 편. 부딪히면 힘드니까. 그리고 뭐 내가 얘기해봐야 별로 들어줄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회피하는 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할 말을 주장하는데 너무 부드럽고 유하게 주장을 하거나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그게 뭐 마치 불만인지도 모르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죠. 팀장님께서 그때 이렇게 보고서를 다시 써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힘들어서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말다가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 너무 소극적인 거죠. 반대로 반대축은 공격적인 경우가 있어요. 화가 나면 막 윽박지는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자기 감정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assertive는 정확하게 좀 그 균형을 이룬 상태.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되 할 말을 다 하는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뭐 다 있네요. 이렇게 남북 관계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북중미 뭐 관계들. 그러면 미국하고 북한이 사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정상이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악수하잖아요. 악수하고 어떻게 뭐 먼 길 오시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죠. 그게 assertive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반대쪽 측면에서는 할 말을 다 해야죠. 나는 이걸 주장한다. 당신은 우리에게 이걸 해달라 등등의. 그러니까 그런 좀 태도를 가져와서 우리가 갈등을 대할 때에도 약간 이 assertive하다는 자세라고 할까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세요. 내가 최대한 예의는 갖추겠다. 다만 나의 할 말은 다 하겠다.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줄타기 같은 건데요. 이 균형 감각을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딱 넣고 대화에 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중에 오늘은 딱 하나만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건설적으로 말하기라는 기법을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건설적으로 말하기.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일단은 내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잖아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하거나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거나 뭐 그러니까 나의 요구사항이나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일단 생각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주장을 뒷받침할 사례나 근거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말할 때는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나 뭐 업무적인 보고를 하거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요.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생각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내 생각을 정리하고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어떤 내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생각하는데 말을 할 때는 사례가 먼저 나오는 게 되게 훨씬 좋습니다. 내 주장을 얘기하기보다. 내 주장은 뒤쪽으로 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있는 직장이 초창기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출장을 좀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초였나? 거기로 출장을 갔는데 그날 아침에 속초에서 이제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클래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날 밤에 출장을 가서 준비를 해놔야 그날 아침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데 그날따라 그 전날 야간 수업이 있었던 거예요. 야간 과정이.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야간 과정이. 그래서 저희 그 담당 매니저분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속초에서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만 제가 야간 강의를 빠지고 딴 사람이 하고 제가 좀 일찍 출발하면 안 되겠느냐. 그때 저희 상사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안 돼! 이랬겠죠. 가면 안 돼.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바로 그냥 거절감이라든가 뭐 이렇게 등등 이게 갈등으로 딱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례는 하나 잠깐 언급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고생 많지 뭐 얘기를 하면서 전주에서 오시는 분이 있지 않냐, 그분 알지 않냐, 그분 전주에서 오시죠. 그분은 수업이 끝나고 이 수업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주에서 왔다가 끝나고 또 차편으로 내려가서 다음에 출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이 그렇게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만약에 진행하는 쪽에서 자식 일정 때문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고객한테 조금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피곤하겠지만 요번에는 야간 일정을 다 소화하고 가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뭐 다음번에 따로 좀 쉬는 날을 더 마련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례를 먼저 얘기하고 마지막에 자기 결론을 얘기했죠.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야, 안 돼. 이 말부터 먼저 나오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유와 사례를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해 주면 제가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갈등 상황이나 이슈가 첨예할 때는 사례를 얘기하거나 증거를 얘기하지 않고 결론을 먼저 딱 얘기해 버리면 상대방이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 다음 사례를. 내 반론을 준비한다거나 이미 감정이 상해 있다거나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친구 사이에서든 직장 관계에서든 이걸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그 남자친구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중간에 마음을 잘 정리하고 음악도 듣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어설티브하게 얘기해야겠다고 이제 이 친구를 다시 만난 거예요. 딱 그때 뭔가 사례나 사건이나 그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얘기해야 좋겠죠. 만약에 이 친구가 딱 만났을 때 야, 너 앞으로 그 친구 만나지 마. 딱 이 말부터 먼저 꺼내면 왜 너가 뭔데 나한테 그래? 막 이렇게 또 막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때문에 뭘 준비했다가 니네 집에 갔었는데 그런 장면을 봤는데 내가 서운했고 사실은 내가 뭐 오해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네가 그 친구를 좀 그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 좀 낫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항상 우리한테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만 더. 쿠션 언어입니다. 쿠션 언어. 쿠션이란 건 뭐예요? 제가 여기 손에 계란을 하나 쥐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걸 땅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팍 깨지겠죠. 쿠션은 그 푹신푹신한 데다가 떨어뜨리면 깨지지 않잖아요. 깨지지 않고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쿠션 언어는 이런 말들이에요. 잘 들었습니다. 뭐 그 말씀이어야 합니다. 제가 좀 문어체로 써놓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등등의 말입니다. 이거 절대로 근데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절대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진심을 담아야죠. 진심을 담아서 존중해 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쿠션 언어는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 쿠션 언어는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에 찬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말이 맞다 이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쿠션 언어는 반대하는 말도 아닙니다. 네 말이 틀렸다도 아니에요. 그냥 쿠션 언어는 존중하는 말이에요. 공감해주고 존중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감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쿠션의 언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잠깐의 침묵도 쿠션이 됩니다. 하면서 있는 것도 쿠션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 근데 그러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실 심상치 않게 많이 쓰거든요. 특히나 갈등 상황에서는 대화를 나눌 때 그게 아니라 이런 말 되게 자주 해요. 처음에는 이슈들을 다루는 그 회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 이 말을 막 한 사람 앞에 한 10번씩은 할 걸요 아마. 되게 관찰해 보면. 이런 갈등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쿠션 언어를 쓸 때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다른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라고 제가 말하는 순간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할 것 같죠. 당연히. 그러면 나는 이미 이 근데라는 말 하나 자체로 그러나 라는 말로 내 결론을 이미 말해버린 거예요. 제 아내가 이번 여름은 산으로 가자. 바다는 너무 많이 갔어. 산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제가 산도 좋지. 근데 하면 그 다음 말 들어볼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거의? 예.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끝까지 안 들리죠. 적어도 내 주장을 납득시키려면 첫 번째 내 말을 끝까지 듣게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을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 그러나라는 말은 좀 빼는 거예요. 요번에는 산으로 가고 싶었구나. 지난번에 바다에 너무 많이 가서 좀 지겨웠구나. 요번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이번에 해운대에 10만 명이 모일린대. 뭐 이러면서, 그죠? 사례나 근거를 대면서. 근데 내가 저기 한적한 산을 하나 알아놨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나, 그런데 뭐 이런 말을 좀 이렇게 뒤쪽으로 빼는 거죠. 바로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딱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면 근데 그건 말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습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대화 나눌 때 어떤 갈등을 좀 증폭시키는 소재가 돼요. 근데 이거 막상 해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인식하고 나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러나, 버트, 그러나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것들을 잘 적용하려면 기본 태도부터 일단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까 그 갈등 사이클 있죠. 내가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닌가 또는 내 감정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아본 상태에서 자기 이제 내 의견을 좀 주장을 정리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걸 이제 정리해서 요약해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례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항상 그 사람이 주장을 말할 때는 쿠션을 먼저 얘기하고 사례나 근거를 들어서 나의 결론은 가급적 좀 뒤쪽에 얘기한다. 요게 이제 정리된 멘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각자의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갈등이 있는 사례라거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례들에 요것들을 정해 보십시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고 한 번의 대화로 뭐 타협이 안 될 수도 있고 여전히 그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한두 번 대화해보고 갈등이 잘 안 풀어지니까 이제 내가 회피형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노력들을 기울이고 그리고 나서 좀 기다리는 것과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분만 사귀다가 시간만 보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총 쏘는 거에 비유해 볼까요? 관역에 활을 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약간만 틀어져도 100m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거리가 멀게 떨어져서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선 같은 거 쏠 때 궤도 계산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여기서 약간만 착오가 나도 우주 저 끝에 가면 엄청난 거리에 착오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차이가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건축학 개론의 그 주인공들이 그렇게 십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만나지 않아도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한 2, 3일만 싸우다가 말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더라면.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 퀸, 프레디 머큐리의 사진을 한번 따와봤습니다. 근데 이제 감동 깊게 본 영화였는데요. 근데 갑자기 왜 갈등 얘기하다가 퀸 얘기를 하냐 하실 수 있겠는데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어서 그랬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프레디 머큐리가 솔로 활동을 중간에 했었잖아요. 그 퀸이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하다가. 근데 그 영화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팀원들과 갈등도 좀 있었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이제 음악을 하려고 또 좋은 조건에서 음악을 했어요. 근데 그 음악이 잘 안 나오죠. 창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고통을 겪다가 다시 밴드로 돌아와서 합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프레디 머큐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혼자 나가서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보니 되게 좋았다. 왜 좋았냐면 자신들이 고용한 뮤지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 말을 100% 다 듣더라. 뭐 내가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주고 연주도 정말 다 잘하고 뭐 내 말에 토다는 법이 없는 거야. 프레디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좋은 음악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밴드에서 할 때는 브라이언 메이가 기타리스트잖아요. 너처럼 내가 멜로디를 하나 써오면 막 반대하고 고치고 이거 빼라 그런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로저 테일러 드럼은 이렇게 막 수정하고 막 이렇게 비난해주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걸 반대해주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음악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게 재미가 없는 거고 따분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점점 더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던 거죠. 솔로 활동을 하는 동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니들이 음악을 하나 하더라도 나에게 막 반대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음악이 나왔다. 그래서 뭐 밴드가 그리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갈등이 없으면 정말 행복할까를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지금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직장 못 다니겠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다음에 이 친구 때문에 내가 뭐 학교를 못 다니겠어 뭐 이런 마음도 다 드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고스란히 다 제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뭐 이렇게 가정이라도 해보면 과연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까? 우리에게 어떤 성장이 일어날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영화의 그 장면처럼. 정말로 무난하고 내 말을 들어주기만 하고 그리고 나랑 생각도 다 똑같은 사람들 사이에 계속 있어 보세요.
아마 굉장히 정체되고 발전도 없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는 여기 좀 치열하잖아요, 뭔가.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좀 오래전이긴 한데 고향집에 내려가서 한 두어 달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밥 달라면 밥 주시고 아무것도 간섭을 안 하시거든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나 나갔었는데 저희 형이 운영하는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인터넷만 했어요. 평화 그 자체요. 평화 그 자체.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2달 동안. 근데 제가 그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날 때 너무 속으로 피폐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무런 발전도 없고 성장한다는 느낌도 없고 아무런 어떤 게 생기지 않으니까. 갈등이 없으면 행복할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갈등을 오히려 성장의 계기로 삼고 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런 인간관계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이 듭니다. 4번의 강연을 마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이 원으로 좀 하고 싶네요. 원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저는 안전지대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이 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관계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나랑 생각이 같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 이 원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원 밖으로 나가면 나랑 생각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뭐 성별, 나이, 관점 많은 것들이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 편안함이 있고 이 바깥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을 우리는 조금씩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인간관계 기술들과 또 나의 진심 어린 태도들을 적용해서 이 원을 조금씩 넓혀가야 됩니다. 그것을 넓혀가지 않으면 이 원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좁아지고 축소될 겁니다. 언젠가는 이 원이 작아져서 나를 밖으로 밀어낼지도 몰라요. 우리는 조금씩 노력해서 이 원을 밖으로 넓히면 우리의 안전지대가 넓어지고 안전지대 원이 넓어지면 나는 더 편안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고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안전지대의 원을 좀 넓히자. 그걸 넓히는 데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칭찬의 말을 건네는 것, 먼저 대화를 건네는 것, 먼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약간의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노력이 쌓여서 이 안전지대의 원이 넓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지대의 원을 넓히자라는 얘기로 지금까지 모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